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을 때 오 말순 여사는 그것이 자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지진의 전조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6년 1월의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낡은 장판 위를 뱀처럼 기어다니던 오후였습니다. 72의 노인이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가혹한 겨울이었지만 보일러 조절기는 언제나 외출 모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의 가난, 얼어 죽지는 않을 만큼의 추위. 그것이 오 여사가 지난 10년 동안 견뎌온 형벌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가진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읍내 구석 다 쓰러져가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의 한 귀퉁이, 30년 전 남편이 남기고 간 그 5평짜리 점포는 오 여사의 족쇄였습니다. 임대는커녕 쥐들조차 살기 싫어할 만큼 낡아빠진 공간이었지만 행정서류상 그것은 엄연한 부동산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상가 때문에 안 돼요. 재산 환산액이 기준을 넘어서요. 주민센터 직원의 건조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썩은 콘크리트 덩어리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라는 복잡한 수식 앞에서 오 여사의 배고픔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쥐꼬리만한 재산이 과도하게 소득으로 잡히는 그 불합리한 계산법 탓에 그녀는 국가가 버린 사각지대에서 마른 멸치처럼 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휴대전화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는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귀하는 2026년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셨습니다. 금일 입금액 145만 원. 오 여사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문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1, 10, 100, 1000, 만, 145만 원.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가 아닌 국가가 거저 쥐어주는 돈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물 한 잔을 급히 들이켰습니다. 뉴스를 틀자 앵커가 2026년의 변화를 떠들고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 그리고 무엇보다 소액재선의 소득 환산율 대폭 완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 여사의 발목을 잡던 그 썩은 상가가 이제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라도 일정 가액 이하라면 생계 유지의 필수적인 재산으로 인정해준다는 파격적인 조항이 신설된 덕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층에 대한 주거급여 기준이 현실화되면서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월세를 낼 수 있는 비용까지 두둑하게 얹어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 여사가 처음으로 맛보는 해방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짐승이 피냄새를 맡으면 가장 먼저 경계하듯 오 여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특히 굶주린 늑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 여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입금 알림이 울린 지 정확히 사흘 뒤, 집 앞 골목 어귀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동대 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댔습니다. 오 여사는 마루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다가 그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낯선 엔진 소리. 그것은 5년 전 사업 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떠났던 큰아들 민석의 차 소리였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민석과 그 뒤로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둘째 딸 영희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죄책감이나 그리움 대신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의 탐욕스러운 번뜩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민석이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오 여사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했고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코트 자락이 흙바닥에 끌까 조심하며 짐짓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엄마, 얼굴 상한 것 좀 봐. 내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서 알지? 내 마음은 안 그런 거. 오 여사는 대답 없이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타인들. 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것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단 말인가.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와 주인 행세해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가져온 최고급 한우 세트를 좁은 부엌에 내려놓으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머문 곳은 낡은 벽지가 아니라 오 여사의 휴대전화와 통장 지갑이 놓인 서랍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세상이 참 좋아졌대요. 2026년부터는 나라에서 노인들한테 돈을 막 퍼준다면서요. 민석이 넌지시 운을 떼자 영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오빠, 내가 알아보니까 엄마 그 썩은 상가 있잖아. 그거 있어도 이제 돈 나온대. 그것도 꽤 많이. 그들의 정보력은 국세청보다 빨랐습니다. 오 여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민석이 무릎을 꿇고 앉아 오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수급자 되셨죠? 매달 150만 원 가까이 들어온다면서요? 오 여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라뇨. 어머니 연세가 몇입니까? 그 큰 돈을 혼자 어떻게 관리하셔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해서 노인들 돈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민석의 말은 그럴싸했지만 그 사기꾼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오 여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맞아, 엄마. 그리고 주거급여도 나온다며? 이참에 이 집 수리 좀 하고 남는 돈은 오빠가 투자 좀 해서 불려드리면 좋잖아. 우리가 다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야. 영희가 오 여사의 어깨를 주무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손톱 끝이 살을 파고드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2026년의 복지제도는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과거처럼 부양 의무자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자식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만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완화된 기준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기에 자식들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자식이 있어도 돈이 나오니 그 돈을 뺏으러 자식들이 몰려왔습니다. 제도는 인간의 가난을 구제하려 했으나 인간의 탐욕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녁 밥상머리는 전쟁터였습니다. 오 여사가 끓인 된장찌개는 식어가고 있었고 자식들은 한우를 구우며 연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올랐으니까 기초연금이랑 합치면 1년에 2천만 원은 되겠네요. 거기에 의료비 혜택까지 하면. 민석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 여사는 밥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돈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내 생명줄이다. 내 돈이다. 나라에서 나 먹고 살라고 준 돈이야. 너희한테 줄 10원 한 장 없다. 오 여사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의 젓가락질이 멈췄고 영희의 가식적인 미소가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우리가 돈 달래요. 관리해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그 상가 이제 재산으로 안 잡힌다면서요? 그럼 그거 명의 저한테 넘기셔도 수급받는데 문제 없잖아요? 민석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매달 나오는 연금을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규제가 풀린 틈을 타
그동안 오 여사가 목숨처럼 쥐고 있던 그 상가 건물까지 삼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2026년의 변화 중 하나인 증여재산 산정 기준의 완화까지 꿰뚫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친놈. 오 여사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말이 좀 심하시네. 자식이 부모 재산 좀 관리하겠다는데 그게 미친놈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 안 찾아온 건 어머니가 기초수급자 되시라고 일부러 피해드린 거예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식이 있으면 탈락한다니까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연을 끄는 척한 거라고요. 민석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불효를 효도로 포장했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과거의 제도가 가진 허점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그들의 모습에 오 여사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영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긴 말할 거 없어. 이거 위임장이야. 엄마 통장이랑 도장 그리고 신분증만 주면 돼. 요즘은 은행 안 가도 앱으로 다 돼. 엄마는 스마트폰 할 줄 모르잖아. 우리가 알아서 공과금 내고 엄마 용돈 꼬박꼬박 보내줄게. 응? 서류 봉투가 밥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쥐었습니다. 이 물을 저들의 얼굴에 끼얹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70대의 노구는 마음만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고립이었습니다. 돈은 생겼지만 저들을 쫓아내면 다시 혼자가 됩니다. 돈 냄새를 맡고 온 하이에나라도 곁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자신의 나약함이 오 여사는 끔찍히도 싫었습니다. 생각해보마. 오 여사는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당장 도장 찍으시라니까? 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큰 그림자가 오 여사를 덮쳤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에 오 여사가 뒷걸음질 쳤을 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입니다. 댁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이상 징후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됩니다. 2026년의 복지 시스템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 여사의 안전까지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적인 감시가 눈앞의 폐륜아들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민석은 오 여사의 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도장 어디 두셨어요? 장롱 서랍 아니면 밑에 깔린 요 밑에. 그는 거침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오 여사가 평생 모아온 빛바랜 사진들이 짓밟혔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오 여사가 말렸지만 민석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게 말할 때 줘.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우리 거잖아. 미리 좀 쓴다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 바닥에 떨어진 통장 하나가 민석의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농협 통장. 그가 환호성을 지르며 통장을 집어든 순간 오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체념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서늘하고 독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오 여사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작 그러실 것이지. 민석이 희희낙낙하며 통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의 잔액란을 확인한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잔액이 왜 이래? 그 통장은 이번에 받은 급여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오 여사가 10년 전 남편의 병원비를 대느라 마이너스 대출을 끌어다 쓴 빚만 남은 깡통 통장이었습니다. 새 통장은 내가 묻어뒀다. 너희들이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오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2026년의 복지전쟁. 그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다목은 쇠창살이 아니라 자식의 거짓 웃음으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오 말순 여사는 덜컹거리는 민석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앙상한 가로수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에는 방향제 냄새가 독하게 진동하고 있었지만 그 인공적인 라벤더 향기로도 민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탐욕의 냄새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 통장 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한 얼굴로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그의 전략이 강탈에서 기생으로 수정되었음을 오 여사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거기는 너무 낡았잖아요. 우풍도 심하고 제가 마련한 빌라는 훨씬 따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자주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민석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설탕을 입힌 독약처럼 달콤하고 끈적거렸습니다. 오 여사는 대갑 대신 마른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낡은 상가주택은 비록 허름했으나 그녀의 손때가 묻은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그곳을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폐가로 규정하고 기어이 짐을 싸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시 외곽, 재개발이 멈춰버려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빌라촌의 한 귀퉁이였습니다. 그린빌라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건물 외벽은 녹조가 낀 듯 거무튀튀했고 곳곳에 금이 간 틈새로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검버섯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것이 효도라 주장했지만 오 여사의 눈에는 그것이 현대판 고려장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내리시죠. 여기가 어머니 새 보금자리입니다. 민석이 앞장서서 202호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냉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오 여사는 문지방을 넘으며 주춤거렸습니다. 바닥장판은 습기를 머금어 눅눅하게 울어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모서리마다 들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말한 따뜻한 보금자리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은 방의 상태가 아닌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오 여사를 낡은 소파에 앉히고는 마치 보물지돌에 칼치듯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민석의 손가락이 계약서의 숫자들을 짚어내려갔습니다. 오 여사는 돋보기 너머로 그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 썩어가는 빌라의 월세가 60만 원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주변 시세로 따지면 30만 원도 받기 힘든 방이었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지 않니? 내가 가진 돈으로는. 오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내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 돈이라니까요. 나라 돈. 민석은 침을 튀기며 2026년에 바뀐 주거급여 제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복지 담당 공무원보다 훨씬 더 유창하고 상세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도 지원받는 금액에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2026년부터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계약서상 월세가 높으면 그만큼 지원금이 더 많이 나와요. 특히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고령층은 가산점까지 붙어서 한도가 확 늘어났다고요.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매달 20일 나라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주거급여가 꽂히면
어머니는 그걸 저한테 자동이체만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저한테 월세 주겠다는데 그걸 왜 마다해요? 오 여사는 그제야 아들의 꿍꿍이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처치곤란한 낡은 빌라에 어머니를 세입자로 위장 전입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2배나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매달 국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합법적으로 착복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민석은 이미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둔 듯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구청에서 조사 나오면 저랑은 남남처럼 구셔야 해요. 아니, 그냥 먼 친척 조카가 방 구해준 거라고 하세요. 요즘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렇게 꼬치꼬치 안 캐물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서류 심사가 간소화돼서 전산으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걸릴 일 절대 없어요. 민석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도의 허점은 교묘하게 넓어졌고 인간의 양심은 그보다 더 좁아져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계약서의 종이 질감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까슬까슬한 종이 위에 인쇄된 활자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기어올라 그녀의 몸을 갉아먹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벽지 틈새에서 기어나온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천천히 천장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그 거미가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 옴짝달싹 못한 채 체액을 빨리기만을 기다리는 늙은 곤충. 어머니, 뭐 하세요? 여기 도장, 인주 여기 있잖아요. 민석이 재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다정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향한 조급증만이 묻어났습니다. 오 여사는 품 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공범이 됩니다. 국가의 돈을 빼돌리는 사기극의 주연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다시 그 춥고 낡은 상가 건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법이나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죽으면 누가 발견이나 해줄까? 지독한 외로움. 그것이 오 여사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민석은 나쁜 놈이었습니다. 천하의 불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이 사기극에 동참한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월세를 확인하러 오는 아들의 얼굴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이라도 아들은 그녀를 살려둘 것이고 돈 때문이라도 안부를 물을 것입니다. 2026년의 복지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역설이었습니다. 돈이 매개가 되지 않으면 가족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세상.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마. 오 여사는 체념하듯 내뱉으며 계약서의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선명한 붉은 자국이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계약의 성립을 알리는 인장이 아니라 오 여사가 자신의 존엄을 팔아넘겼음을 증명하는 낙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역시 현명하십니다. 진작 이렇게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민석은 환호성을 지르며 계약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소중하게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는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보일러는 뭐 대충 돌아갈 거예요. 고장나면 전화하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짐 정리는 나중에 사람 불러서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푹 쉬세요.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목적을 달성한 민석에게 오 여사는 더 이상 볼일 없는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물 한 잔 떠주지 않고 곰팡이 핀 방 한가운데에 노모를 남겨둔 채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민석아, 오 여사가 나직하게 불렀지만
그는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하는 것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전자음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습니다. 띠리릭. 그 소리는 외부와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음 같았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오 여사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미는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민석의 차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와 엉덩이를 타고 척추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오 여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정막.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아들이라는 이름의 간수가 가둬둔 월세 60만 원짜리 수용소였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행복 이음 알림, 주거급여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귀하의 확정 월 임대료는 60만 원이며 심사 후 매월 20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민석이 문을 나서자마자 모바일로 신청을 완료한 모양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액정에 뜬 문자를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빠르기도 하다. 돈 냄새 맡는 속도는. 그녀는 무릎을 짚고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놓인 짐가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영정사진, 그리고 낡은 라디오 하나.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영정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영감, 세상이 참 좋아졌어.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월세를 내준다네. 근데 왜 이렇게 춥고 배가 고픈지 모르겠네. 오 여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낡은 장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물 자국은 금세 스며들어 사라졌지만 가슴 속에 박힌 비수 같은 서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 여사가 갇힌 202호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틀이 덜컹거리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밤 오 여사는 보일러를 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챙겨갈 월세 6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사람의 온기가 없는 이 방은 결코 따뜻해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다가올 내일의 고독을 견디기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대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쥐들의 발소리만이 그녀의 뜬 눈을 지켰습니다. 이곳은 2026년의 대한민국. 복지의 사각지대는 사라졌다고 선전하는 그 화려한 시대의 가장 어둡고 축축한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오 여사의 조용한 반란은 아주 서서히 곰팡이처럼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손에서 손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공중에서 증발해버리는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2026년의 겨울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오 말순 여사가 갇힌 그린빌라 202호의 창문에는 성에조차 끼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말라버린 탓일까요? 아니면 이 집 주인인 큰아들 민석이 설치해둔 최저가 보일러가 내뿜는 열기가 너무 미약한 탓일까요? 오 여사는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가 붉은 숫자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약속이나 한 듯 현관 도어락이 경박한 전자음을 울리며 해제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진한 향수 냄새가 곰팡이 묵은 내를 덮치며 밀려 들어왔습니다. 둘째 딸 영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빚쟁이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헐레벌떡 들어와 하이힐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졌습니다. 그녀의 명품 가방은 가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탐욕만큼은 진품보다 더 무겁고 끈적거렸습니다. 엄마, 고지서 어딨어? 영희는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손바닥부터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초조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오빠인 민석과 함께 와서 거짓 눈물을 흘리던 그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은 표독스러웠습니다. 고지서라니 무슨 고지서 말이냐. 오 여사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아, 답답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엄마 핸드폰 요금 고지서 말이야. 이번 달부터 엄마 기초연금 수급자니까 감면 혜택 신청해야 한다고 했잖아. 내가 가서 신청하고 환급 받아올 테니까 빨리 내놔. 영희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치졸했습니다. 과거의 복지 시스템에서는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대리점에 가거나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희는 노인인 어머니를 대신한다는 핑계로 감면받은 차액을 슬쩍하거나 아예 요금을 자신이 낸 것처럼 꾸며 이중으로 돈을 뜯어내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복지 혜택이란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카드값을 메울 쌈짓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는 묵묵히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가리켰습니다. 고지서 안 온다. 다 저기로 온다더라. 뭐? 문자로 온다고? 줘봐. 영희는 거칠게 오 여사의 스마트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액정 위를 빠르게 훑어내려갔습니다. 통신사 앱을 켜고 한국전력 앱을 켜고 도시가스 앱을 켰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요금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남요금 혹은 청구요금이라는 글자 옆에 찍혀있을 숫자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자신이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명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면에 뜬 것은 영희가 예상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청구 금액 0원, 기초연금 수급자 자동 감면 적용 완료,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자동 차감 잔액 0원. 영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새로 고친 버튼을 연거푸 눌렀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의 복지 행정 시스템은 잔인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신청주의라는 장벽이 사라진 자리에 자동지급이라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가 오 여사의 나이와 소득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통신사와 에너지 공기업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요금을 원천 징수하듯 깎아버린 것입니다. 돈이 오 여사의 통장을 거쳐 나가는 구조였다면 영희가 손을 댈 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은 돈의 흐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혜택은 숫자로만 존재했고 그 숫자는 전산망 내부에서만 이동한 뒤 사라졌습니다. 영희가 훔칠 수 있는 실물 화폐는 단 1원도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왜 0원이야? 왜 자동으로 깎여?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영희가 비명을 지르며 스마트폰을 소파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더냐? 이제 노인네들 귀찮게 안 한다고 나라에서 알아서 한다더라. 오 여사는 담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담당함이 영희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희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복지 혜택은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빌어먹을 최첨단 행정 시스템 때문에 콘크리트처럼 막혀버린 것입니다. 알아서 하기는 개뿔. 그럼 남는 돈은?
감면받았으면 그만큼 현금으로 줘야 할 거 아니야. 왜 지들 마음대로 깎고 끝내? 영희는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억지였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욕망은 너무나도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다면 숨겨진 현금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엄마, 돈 좀 있지? 오빠가 준 월세 말고 엄마가 따로 챙겨둔 돈 있을 거 아니야. 저번 달에 상가 건물 보증금 뺀 거, 그거 다 어디 갔어? 없다. 다 빚 갚는 데 썼어. 거짓말 하지 마. 엄마 성격에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장롱 밑이야? 아니면 베개 속이야? 영희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서랍장을 열어젖히고 옷가지들을 바닥으로 팽개쳤습니다. 곱게 개어놓은 오 여사의 속옷들이 먼지구덩이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영희는 그것들을 발로 걷어차며 바닥에 깔린 신문지까지 들춰보았습니다. 그만해라. 추하다. 오 여사가 말렸지만 영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찬장을 뒤졌습니다. 쌀독 뚜껑을 열어 손을 휘저었고 냉동실에 얼려둔 검은 봉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꽝꽝 언 멸치와 다진 마늘이 흉기처럼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참상 속에서 오 여사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재앙.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고작 몇 푼의 돈 때문에 늙은 어미의 살림살이를 도륙내는 광경을 지켜보는 심정은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 것은 10원짜리 동전 몇 개와 먼지 뭉치뿐이었습니다. 영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 위에 던져진 오 여사의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복지 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귀하의 금융자산 변동 내역이 확인되어 다음 달 생계급여 지급액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영희의 눈이 번뜩이었습니다. 금융자산 변동.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돈이 없다던 어머니에게 자산 변동이라니. 그것도 급여가 조정될 만큼? 영희는 바닥을 기어가듯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돈 없다며, 돈 없다며.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알림 메시지를 터치했습니다. 2026년의 복지 멤버십 시스템은 잔인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여주었습니다. 본인 인증은 이미 되어 있었기에 영희는 손쉽게 세부 내역 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영희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금융재산 조회 결과 XX은행 정기예금 해지 이력 확인 2025년 12월 28일 해지 금액 3천만 원. 자금 사용처 소명 필요. 타인 계좌 이체. 수취인 김민석. 3천만 원. 오 여사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아모은 문자 그대로 피와 땀이 섞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사라진 날짜는 오 여사가 수급자 신청을 하기 직전이었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은 바로 큰아들 민석의 계좌였습니다. 오빠? 영희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오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3천만 원? 엄마 3천만 원 있었어? 근데 그걸 오빠한테 다 줬어? 오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아니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진실이 기계 따위에게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는 맨날 돈 없다, 힘들다 징징대더니 뒤로는 오빠한테 3천만 원을 꽂아줘? 그러고도 엄마가 사람이야? 나는 자식 아니야?
영희가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시스템이 아닌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그 돈 민석이가 사업 망해서 죽겠다고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손 안 벌리겠다고 해서. 오 여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영희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전 재산을 털어가고도 모자라 이제는 낡은 빌라에 어머니를 가둬놓고 월세 장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털어놓고는 딸인 자신에게는 철저히 가난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희가 모르는, 아니 시스템조차 아직 다 보여주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오 여사의 스마트폰 화면 하단에 작게 떠 있는 또 하나의 알림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소득 인정액 재산정 안내, 2020년에서 2024년 귀하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입금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영희는 분노에 차서 화면을 아래로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입금 자명 박영희, 채무 변제 대납. 이게 무슨 소리야? 영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년 전 영희가 도박빚에 쫓겨 야반도주했을 때 그녀의 빚쟁이들에게 몰래 돈을 갚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것이 전 남편일 것이라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산망에 기록된 채무 변제 대납의 흔적은 그 돈의 출처가 바로 오 여사의 쌈짓돈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민석에게 3천만 원을 주었지만 그보다 훨씬 전인 5년 전 영희의 목숨값을 위해 이미 5천만 원을 썼던 것입니다. 그 돈은 오 여사가 상가를 담보로 사채를 써서 마련한 돈이었고 그 빚을 갚느라 오 여사는 지난 5년간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감정이 없기에 오 여사의 희생과 고통을 단순 금융거래 내역으로 건조하게 출력해냈습니다. 엄마. 네, 핍. 엄마가 갚았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잡아먹을 듯 날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 안, 바닥에 흩어진 멸치 대가리들 사이에서 영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도 슬펐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다. 이제 그만 가거라. 오 여사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자신의 노후를 저당 잡히고 결국 기초수급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구구절절 늘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6년의 복지 시스템이 그녀의 가난을 증명해 주었지만 그 가난의 원인이 바로 눈앞의 자식들이라는 사실까지는 증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과거의 거래 내역을 들춰내어 가족 간의 상처를 헤집어 넣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영희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폐륜을 인정하기 싫어서 혹은 그 죄책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거 다 전산 오류야. 기계가 미쳤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영희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오 여사는 엉망이 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찢어진 옷가지, 깨진 반찬통,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스마트폰. 그 작은 기계는 여전히 파란 불빛을 내뿜으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금융자산 변동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힘들게 몸을 굽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끄려던 순간 새로운 팝업 창이 떴습니다. 알림. 귀하의 수급 자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이 과다하여 부정수급 의심각으로 모니터링 대상에 등록되었습니다. 오 여사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건만 시스템은 그것을 의심스러운 거래로 규정했습니다. 자식들은 돈을 달라 아우성이고 국가는 돈을 주었으니 감시하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라더니 사람 속만 훤히 들여다보는구나. 오 여사는 스마트폰을 엎어두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 자동 지급, 데이터 연동. 세상은 편리해졌다고 말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오 여사의 비참함은 더욱 선명하게 고화질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멸치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춥게 만드는 것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식들의 치부까지 모조리 알고 있는 저 차가운 기계장치가 앞으로 또 어떤 비밀을 폭로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었습니다. 2026년의 복지전쟁은 이제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로 기록된 과거와의 전쟁이자 발가벗겨진 진실 앞에서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멸치 대가리를 꽉 쥐었습니다. 바스러지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채웠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거짓말과 의도를 가진 몇 알의 하얀 알약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마치 거대한 눈동자처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혀끝에는 쓴맛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민석이 영양제라며 건네준 그 알약들을 삼킨 뒤로는 자꾸만 기억이 끊어지고 손발이 둔해졌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함이 늪처럼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밥 먹었다고 우기네. 방금 드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민석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오 여사는 분명 공복이었습니다.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만큼 허기가 졌지만 밥상 위에는 빈 그릇만 덩그러니 놀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숟가락을 들려고 하자 며느리인 척 연기하며 가끔 들르는 영희가 혀를 찼습니다. 오빠 이거 봐. 증세가 더 심해졌어. 금방 밥 먹고 또 달라고 하잖아. 식탐이 늘어나는 게 치매 초기 증상이라던데 딱 그거야. 그들은 오 여사의 눈앞에서 오 여사가 없는 사람인 양 그녀의 미침을 논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잔인한 영혼의 살인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배가 고픈 거라고, 너희가 밥을 주지 않은 거라고. 하지만 입을 열면 혀가 꼬여 괴상한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약에 취한 그녀의 항변은 그들에게 훌륭한 치매 증거가 될 뿐이었습니다. 2026년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개편은 돌봄의 사회화를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등급 판정 기준의 완화였습니다. 과거에는 거동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중증 치매가 입증되어야만 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경증 인지 저하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부분적 저하만 있어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환자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변화였으나 민석과 영희 같은 포식자들에게는 먹잇감을 합법적으로 요리할 수 있는 면허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공단에서 조사 나올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라에서 간병인도 보내주고 요양병원비도 다 지원해준대요. 그게 다 어머니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민석이 오 여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김에서 역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등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국비 지원을 받아 요양보호사를 부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오 여사를 요양병원에 싼값에 입원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이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었고, 완화된 복지제도는 그 폐기물 처리를 도와주는 청소차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민석과 영희는 세상에서 가장 효성지극한 자식들처럼 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일부러 어지럽혀 놓은 옷가지들과 가스 밸브를 열어둔 채 방치된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오 여사의 실수로 위장된 무대 장치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 여사는 정신을 차리려 했었습니다. 겨울, 뼛속까지 시린 겨울. 겨울. 네, 맞습니다. 그럼 생년월일은요? 오 여사는 대답하려 했지만 영희가 옆에서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본인 생일도 기억 못 하셨어요. 그리고 밤마다 누가 훔쳐간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저희가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지난번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셔서 불날 뻔했다니까요. 영희의 거짓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오 여사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인연이 거짓말하는 거야. 오 여사가 소리치며 영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약기운 때문에 손길은 허우적거리는 몸짓처럼 보였고 목소리는 갈라져 히스테릭한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직원의 눈에 비친 오 여사는 영락없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공격 성향을 가진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르신. 직원이 오 여사를 말렸습니다. 민석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오 여사를 뒤에서 껴안고 제압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요즘 부쩍 폭력성이 심해지셔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2026년에 완화된 기준은 오 여사의 억울한 몸부림마저 문제 행동 항목에 체크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처럼 엄격한 의학적 소견서가 필수적이지 않고 현장 조사와 보호자의 진술 비중이 높아진 점이 오 여사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날아왔습니다. 장기 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경증 치매 및 인지 저하 인정. 민석과 영희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국가가 공인한 치매 노인이 된 오 여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재가급여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하루 3시간,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오 여사를 돌봐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자식들은 그 시간을 자유시간으로 여겼습니다. 똥오줌을 받아내거나 밥을 챙겨주는 귀찮은 일을 남의 손에 맡기고 자신들은 오 여사의 통장 잔고나 갉아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6년의 복지 시스템은 단순히 돈과 인력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로 배정된 요양보호사 최 씨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그린빌라 202호의 기이한 공기를 감지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짙게 깔린 억압의 냄새. 무엇보다 자식들이라고 하는 남녀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아줌마는 그냥 청소나 좀 하고 어머니 기저귀나 갈아주세요. 말 걸지 마시고요. 피곤해 하시니까. 영희가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매섭게 집안을 스캔했습니다. 2026년 개정된 요양보호사 매뉴얼에는 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있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과 신변 보호가 제공되는 조항까지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오 여사의 방에 들어갔을 때 오 여사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퀭한 눈, 마른 입술, 그리고 팔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멍자국. 최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돌봄이 필요한 현장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한 현장임을. 어르신, 배고프시죠? 최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 여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최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또다시 자식들이 보낸 감시자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품에서 꺼낸 것은 하얀 알약이 아니라 따뜻한 두유 한 팩이었습니다. 드세요. 저 사람들 안 볼 때 얼른. 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두유를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미지근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죽어가던 이성의 불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오 여사가 쥐어짜듯 속삭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최 씨는 오 여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저 사람들이 주는 약 드시지 마세요. 혀 밑에 숨겼다가 뱉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그날부터 202호에서는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과 영희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낄낄거리는 동안 방 안에서는 최 씨와 오 여사의 무언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최 씨는 오 여사의 몸에 난 상처들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수집했고, 오 여사는 최 씨가 몰래 챙겨주는 음식들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이 통화하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원장님, 자리 났다고요? 예, 그럼 내일 당장 모시고 갈게요. 정신병원 폐쇄병동이라고요? 아유, 상관없습니다. 못 나오게만 해주세요. 등급도 4등급 받았으니까 입원시키는데 문제없죠? 오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도 아닌 정신병원 폐쇄병동.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영원히 가둬두고 그녀의 명의로 나오는 연금과 급여를 평생 빨대 꽂아 빨아먹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최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 통화를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입니다. 오늘 밤에 나가야 해요. 어떻게? 저놈들이 거실에 있는데?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야간 돌봄 추가 신청을 해놨어요. 시스템상으로는 제가 밤 10시까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방심할 때를 노려야 해요. 기회는 의외로 쉽게 찾아왔습니다. 저녁 7시, 민석과 영희가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 여사가 약에 취해 잠들었다고 믿고 있었고, 최 씨를 그저 돈 받고 일하는 하인 취급하며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편의점 가서 술 좀 더 사올 테니까 문 잘 지키고 있어요. 민석이 술에 취해 혀 꼬인 소리로 외치더니 영희와 함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을 나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최 씨가 오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이에요. 신발 신으세요. 오 여사는 짐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맨발에 슬리퍼를 꿰어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렸고 차가운 밤 공기가 오 여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요. 제 차가 뒤에 있어요. 최 씨가 오 여사를 부축해 골목길 어둠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여자가 그림자처럼 빌라를 빠져나가는 순간 멀리서 민석과 영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여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소형차 조수석에 앉자 히터의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그린 빌라가 백미러 속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 여사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오 여사가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옛날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어르신, 2026년부터 긴급 위기 노인 임시 거소가 확대된 거 아시죠?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비밀 쉼터예요. 거기는 아드님도 따님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제가 이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 접수해 놨으니 도착하면 바로 입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 씨의 말은 구원이었습니다. 완화된 등급 판정 기준이 오 여사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강화된 사회 안전망과 토철한 직업의식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그녀를 구해낸 것입니다. 제도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수술칼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 여사는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껐습니다. 자식들과의 연결고리를, 그 질척거리는 핏줄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오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시작이에요. 거기 가시면 변호사도 연결해 줄 거예요. 뺏긴 돈, 뺏긴 집, 그리고 짓밟힌 존엄성까지 다 되찾으셔야죠. 최 씨가 운전대를 잡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눈물을 닦고 앞을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거짓된 효도와 탐욕스러운 알약은 없을 것입니다. 2026년의 복지전쟁, 그 사막은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위대한 탈출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숨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을 빌려 그들을 심판할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생존이라는 절박한 명제 앞에서는 차가운 행정 시스템의 강철 같은 보호막이 썩어 문드러진 혈육의 온기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2026년의 봄은 오말순 여사에게 잔인할 만큼 눈부시게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그린 빌라의 쪽방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잘 가꿔진 정원수가 내다 보이고 아침 햇살이 하얀 시트 위로 부서지듯 쏟아지는 해오름 케어 안심주택의 305호실이었습니다. 이곳은 학대 피해 노인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지자체가 LH와 협력하여 매입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2026년형 신개념 실버주택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돈을 매놓으라 소리칠 것만 같은 환청이 귓가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을 채우는 것은 가습기가 내뿜는 고요한 수증기 소리뿐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AI 스피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침을 알렸습니다. 오말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혈압 체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6년부터 전면 확대된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생활관리 서비스의 일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인력이 부족해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IoT, 사물인터넷 센서와 AI가 결합하여 24시간 오 여사의 맥박과 호흡,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적인 감시는
감옥의 감시탑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오 여사를 지옥에서 구출해낸 요양보호사 최 씨, 그리고 구청에서 파견된 사리관리사 김 팀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김 팀장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여사는 그들에게 따뜻한 동글레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 선생님들 덕분이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복은 무슨요? 다 나라에서 정해진 권리 찾으신 겁니다. 김 팀장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 여사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문사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 달 급여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오 여사는 돋보기를 쓰고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다 내 돈입니까? 기초연금이랑 생계급여가 줄어들지 않고 다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2026년 복지 대개혁의 핵심이니까요. 김 팀장이 볼펜으로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에서 깎아버리는 보충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줬다가 뺏는다는 비판이 많았던 그 제도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대폭 손질된 것입니다. 이제는 중복감액 기준이 완화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으셔도 생계급여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급여는 별도로 전액 지급되고요. 어르신처럼 학대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위기가구 긴급지원금까지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오 여사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안정적인 액수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뜯기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 그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오 여사의 잃어버린 존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일이란 자식들과의 법적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아, 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 청구 말씀이시죠? 법원에서 어르신의 임시 후견인으로 저희 복지재단을 지정했습니다. 이제 아드님이나 따님이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건 시스템적으로 원천 봉쇄됩니다. 은행 전산망에 후견인 동의 필수 코드가 걸렸거든요. 시스템의 심판은 냉혹하고 정확했습니다. 오 여사의 자산에 접근하려던 자식들의 모든 시도는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붉은 경고창 앞에서 좌절되었습니다. 그 녀석들 찾아오지는 않던가요? 오 여사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최 씨가 씁쓸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안심주택 입구의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철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민석과 영희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며칠 새 폭삭 늙어 보였고 명품을 휘감고 다니던 영희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어제도 왔었어요. 어머니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쫓겨났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반경 100m 이내로는 얼씬도 못합니다. 만약 어기면 바로 유치장 신세고요. 사진 속 자식들의 얼굴에는 탐욕 대신 처절한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오 여사의 상가를 믿고 사채를 끌어다 썼다가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영희 역시 어머니의 연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카드가 정지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잃은 것이 아니라 유일한 현금 인출기를 잃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저렇게 망가지는 꼴을 보는 것이 어미로서 편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주면 그들은 다시 하이에나로 돌변해 자신의 뼈와 살을 뜯어먹을 것임을. 됐습니다.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오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외면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었습니다. 김 팀장과 최 씨가 돌아간 후 오 여사는 점심 식사를 위해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보호받는 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식당에는 오 여사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밥그릇을 뺏으려는 사람도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양사가 정성껏 짠 식단에 맞춰 따뜻한 밥과 국이 배식되었습니다. 오 여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얀 쌀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밥알의 단맛,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국물. 이것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던져주는 눈칫밥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당당한 한 끼였습니다. 그때 식당 한편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2026년 복지 부정수급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부모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복지급여를 유용한 자녀에 대한 처벌 강화.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조치.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민석과 영희의 뒷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폐륜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묵묵히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화면 속의 그들은 이제 오 여사에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회면 기사 속의 등장인물, 완벽한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오 여사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따시한 봄볕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자식들의 번호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대신 생활지원사 호출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즉시 응답하는 상냥한 목소리.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네,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어르신. 연결은 즉각적이었고 반응은 친절했습니다. 오 여사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시리도록 투명했습니다. 2026년의 복지혁명은 오 여사에게서 가족을 앗아갔지만 대신 인간다운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 탐욕으로 얼룩질 때 시스템은 기꺼이 그 썩은 고리를 끊어내는 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를 위한 최후의 자비였습니다. 오 여사의 통장에는 매달 20일이면 어김없이 입금 알림이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스마트폰은 매일 아침 그녀의 생존을 확인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든 서로를 탓하며 멱살을 잡든 이 견고한 시스템의 성벽 안에서 오 여사는 안전할 것입니다. 효도는 셀프가 되었고 입금은 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말순 여사의 남은 생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하고 완벽한 평화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